노재현 장관이 정 총장을 연행해서 수사하자는 나의 건의에 선뜻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재규의 첫 재판 기일이 12월 4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인 12월 3일 밤 이학봉 수사국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검찰부장이 나를 찾아오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미 퇴근 시간도 한참 지난 시간이었지만 이튿날 열릴 김재규 첫 재판과 관련된 급한 일이라고 해서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계엄사 수사관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온 계엄사 검찰부장 전창열 중령은 정승화 총장이 그날 오후 늦게 갑자기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아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11.6 사건 직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육군본부 벙커에 올 때까지의 상황을 오늘 밤 안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알아보면 되는 일이지만 중령 계급의 조사관이 직접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조사하는 모양새여서 찾아가 뵙기가 어렵다며 11.6 사건과 관련한 조사니까 그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내가 인솔하고 가서 인사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11.6 사건 공판을 하루 앞둔 늦은 저녁 시간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사 검찰관을 시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조사하게 한다는 사실이 내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면 최소한 계엄령 하에 합동수사본부장인 나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의논할 일이었다. 계엄사령관의 힘이 아무리 막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한밤중에 불쑥 영광급 장교인 군 검찰관을 보내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국가원수를 직접 조사하라고 한 처사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을 넘어 불충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직속상관인 정 총장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러서 지시한 일이라고 하고 또 나로서도 수사관만 보내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내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 바로 전화로 계엄사 검찰관이 찾아온 연유를 보고드리자 다행히 최 권한대행은 언제든지 와서 알아볼 일이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라는 허락과 함께 시간을 내주었다. 나로서는 큰 결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엄사령관의 요청이라니까 할 수 없이 전화를 드린 것인데 의외로 흔쾌한 어조로 정 총장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나는 계엄사 검찰부장 일행을 데리고 총리 공간으로 갔다. 그때 청와대가 수리 중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청와대에 입주를 못하고 계속 총리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내가 인사를 드린 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 검찰관이 가깝게 여쭈어 볼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왔기에 저는 그냥 인사만 시켜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나오려고 했다. 계엄사 검찰관이 대통령을 조사하는 현장에 내가 입회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는 경우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 대행께서는 전 사령관, 차 한잔하고 가시오. 라고 나를 붙드셨다. 차를 마시며 잠시 몇 마디 말씀을 나눈 뒤 전창열 검찰부장을 데리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집무실에서는 최 대행과 계엄사 검찰관 사이에 1대1의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최 대행은 나에게 같이 들어가자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조사받는 동안 남아있기를 원하는 듯 했고 나 역시 전 검찰부장과 함께 온 계엄사 수사관들만 접견실에 남겨놓은 채 나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날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하자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나는 정 총장이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김계원의 진술만을 놓고 볼 때 최규하 총리는 시해 사건 당일 일찌감치 대통령의 피격 사망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김재규가 체포될 때까지 눈치만 살폈다는 것이다. 김계원이 10월 27일 김재규네랑 공범으로 체포되어 합수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김계원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고 수사관들의 생각도 같았다. 김계원은 김재규로부터
대통령 시해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고 이에 동조했으며 사건 후에는 보안유지 요청에 부응하여 몇 시간 동안 함구함으로써 김재규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비상 소집되어 청와대에 제일 먼저 도착한 이재정 경호실 차장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였다. 지금 군병원에 계시는데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라고만 했다. 이 차장이 경호실 병력이 출동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이 차장은 알려지면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였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김계원의 지시 때문에 경호실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만약 김계원이 이 차장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경호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면 상황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정 총장은 김계원의 그 진술 내용을 근거로 자기 휘하의 검찰부장을 시켜 최 권한대행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최 권한대행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최 권한대행의 발목을 잡아두려는 술책이라고 나는 판단했다. 자신을 향해 턱 밑까지 조여든 김재규 내란 음모 방조 혐의라는 합수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정 총장은 최 권한대행 조사라는 카드를 방탄막이로 내민 것이었다. 나는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정 총장이 최 권한대행에게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그 질문들은 바로 내가 정 총장을 연행해 조사하려는 바로 그 내용이었다. 정 총장 당신은 사건 당일 대통령이 피살되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의 죽음이 김재규의 총격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지 않았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들을 수행했는가? 당신이 취한 조치들은 김재규의 내란 행위를 방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추궁에 정 총장은 해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최 권한대행이 지금 정 총장의 부하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 총장의 그런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최 권한대행은 담담하고 의연한 자세로 김계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방에서 김계원으로부터 처음 어떠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김계원은 각하께서 위독하십니다. 차지철과 김재규가 언쟁 끝에 총격전을 하다가 그만 이라고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다가 계속하여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불켜라고 소리를 지르니 불이 들어왔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차지철이 쓰러져 있고 그 뒤에 각하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 직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계속하여 김계원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에 본인은 당연히 취해야지요 하니 김계원은 국무회의를 개최해야지요. 합시다. 국무위원을 이리로 불러들이십시오. 라고 하니 김계원은 어디로인지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김계원은 국방부 장관 일행이 이리로 못 오겠다 하니 총리께서 그쪽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하기에 본인은 그럼 그쪽으로 갑시다. 하고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을 데리고 육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훗날 정 총장은 어이없게도 내가 마음대로 최 권한대행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1994년 9월 6일 검찰에 나온 정 총장은 전창렬 계엄사 검찰부장이 최 대통령 권한대행을 조사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었다. 그리고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합수본부장이 최 대통령의 약점을 잡아두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나에게 뒤집어 씌웠으나 도리어 자기 속마음만 자백한 꼴이 되었다. 총리 공간을 나온 것은 이튿날 새벽 1시 30분경이었다. 조사가 밤 12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것은 총리 공간을 찾아간 때가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 대행이 진술조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다. 조서는 길지 않았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는 워낙 토시 하나, 문장부호 하나까지 세심히 살피시는 것으로 소문나 있는 분이다. 더욱이
11.6 사건 직후의 상황에 관한 사실인식과 판단 내용은 그야말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것인 만큼 그 조서의 내용에 매우 민감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조서는 그날 그렇게 작성되었지만 최권한 대행은 며칠 뒤 정서된 조서를 다시 검토한 뒤 서명했다. 11.6 사건 이후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다. 그 권한은 비단 군 내부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으로 확대되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승화 총장의 권력 기반은 더욱 단단해져 갔고 행동에도 거침이 없었다.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나는 대통령 시해라는 엄청난 사건의 수사를 총지휘하면서 사건 자체가 준 충격 못지않게 범행의 성격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중앙정보부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범인과 결탁했다는 얘기 아닌가? 더욱이 김재규는 범행 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것을 예상하며 계엄사령관이 될 육군참모총장을 범행 장소 바로 옆 별채에 대기시켜 놓지 않았던가? 도대체 범행 모의는 어느 선까지 닿아 있는 것인가? 배후 세력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인가? 머릿속으로 이런 물음을 반복해 던져보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더욱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거에 제거됐어야 할 김재규의 군부 내 인맥이 막강한 병력을 지휘하는 핵심 요직에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 수사권 이외에는 힘도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는 거대한 장벽 앞에 마주선 듯한 막막함을 느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국은 범행을 모의한 자들의 의도대로 전개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 나를 제거하려 들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나는 결단을 내려 했다.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면서 나도 그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운명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다.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도 않았다. 내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길은 분명했다. 정당한 직무 집행이고 책임 수행이라고 생각되면 눈치를 보거나 앞뒤를 댈 필요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 나의 일하는 방식이었다. 나의 신상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나의 일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운명일 것이다.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정식 선출되었다. 최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정부를 과도정부로 성격을 규정하고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지만 어쨌든 대행체제가 마감된 것이다. 최 대통령 정부의 정식 출범으로 시국의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정 총장에 대한 수사의 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나는 더 이상 정승화 총장의 연행 수사를 미루지 말고 결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연행 날짜와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